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현대문학 2021년 1월호 들고 왔어요. 네. 이 잡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네. 여기 실린 단편 중에 서수진 작가의 단편 소설 골드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그 소설 특집이죠. 네, 네. 이게 신년 특집이어서 소설 특집이기도 하고 시도 특집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신년 특집으로 소설과 시가 좀 평소보다 많은 분량으로 특히 소설이 네. 실려 있는데 소설은 김종옥, 박선우, 서수진, 정대건, 정용준, 최정나 이제 작가의 소설 단편이 실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는 강은교, 강혜빈, 김기택, 박상순, 안미옥, 오탁번, 이설빈, 이장욱, 장혜령, 정다연 시인의 신작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정 코너 지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은 우다영 작가의 북해에서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황인숙 선생님의 시인님의 에세이가 있는데 이번에 또 등장해요. 정말요? 와. 누가 발견하시고 저한테 이거를 주셨어요. 네. 되게 반가웠다고 하시면서 엄청 애써주고 계세요. 홍보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등장하고 있나요? 장사 너무 안 된다고 했더니 네. 되게 네. 인트로에 어떤 책을 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런 표현을 하세요. 막 책이 어떠하기로 유명한 서점인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책이 몇 권밖에 없었다. 약간 뭐 어떡해. 이런 표현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홍보해주는 문구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너무 찾아주세요. 감사하게, 네. 네. 감사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6편 중에서 네. 서수진 작가의 골드러시라는 네. 소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수진 작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코리안 티처. 네, 한겨레 문학상. 네. 네, 받으셨죠. 저 그 작품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유소야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잖아요. 웰컴 투 아메리카. 네, 맞아요. 네네. 거의 1년도 더 전인 것 네. 같은데, 네. 그 문학삼에 실린 40매짜리 짧은 네. 단편? 네, 거기서 또 저는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오히려 저는 뭐랄까 문학삼에 실린 그 단편이 장편보다 저한테는 더 매력 있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두 편 읽고 세 번째로 이제 서수진 작가 단편을 읽는 건데 저는 여전히 읽으면서 이 작가의 단편을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웰컴 투 아메리카처럼 좋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제가 알기로 호주에 지금 네.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호주가 배경이어서 그 이국적인 배경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좀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고 매력 있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도로를 이제 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동물을 치는데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고라니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캥거루가.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잔인했어. 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호주다 싶었고. 그 골드러시, 뭐 탄광 이런 것도 되게 호주답다 이런 그런 좀 지역의 배경 같은 맞아요. 것을 이국의 배경을 잘 살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네. 제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진우와 서인이라는 부부가 나와요.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고 호주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부터 하면 7년 전에 퍼스라는 호주의 곳에서 둘 다 이제 워킹 비자로 일을 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사귀게 되고 사귄 지 몇 달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오는 457 비자였죠. 네, 457 비자라는 조금 한 2년짜리 좀 긴 워킹 비자를 취득해서 이걸 취득하고 나면 이제 영주권으로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서 7년 정도 이 호주에서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두 부부가 상당히 관계가 조금 위태로운 상태예요. 진우와 서인이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다른 연인들 그리고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알콩달콩하고 되게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는데
진우는 그 한인 레스토랑에서 이제 셰프로 일을 하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결혼을 하고 호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따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진우가 바쁘니까 둘 사이가 약간 좀 소원해진 상황에서 서인이 진우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알바생이랑 바람을 피죠.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져서 진우가 이제 되게 실망하고 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둘은 갈라서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우가 붙잡았고 그 이후에는 서인이 떠나지 않았는데 처음에 진우가 붙잡은 이유는 그 457 비자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진우의 이름이 아닌 서인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헤어지면 서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우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진우가 비자 기간만이라도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서인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 시기를 넘긴 다음에는 서인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진우의 이름으로 뭐 장기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을 구입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둘 사이가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되게 냉랭한 채로 7년 정도 이어진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골드러시 예전에 그 폐광된 금광을 이제 여행하는 어떤 그런 상품을 서인이 구입을 하면서 서인이 우리 7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뭐 여행 안 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그 골드러시를 볼 수 있는 금광 체험 관광지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그곳에 가는 여정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하루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좀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네. 네. 일단 되게 쑥쑥 잘 읽히고요. 네,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엄청나게 적나라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같이 소설 쓰는 친구 선생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 배경 소설이 한때 되게 많이 나오다가 네. 요즘엔 조금 준 것 같긴 한데 외국 배경을 되게 많이 차용해서 쓰지만 그걸 쓸 때 외국 네. 배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적합하다는 네. 그 예시에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되게 저는 뭐랄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진짜 진우가 이 서인이 바람을 폈을 때 붙잡은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때까지만. 그러다가 넘겼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아마 서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정도 그냥 기반 생기고 나 뭐 돌아가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돌아가서 더 나아질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진우의 이름으로 좀 번듯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둘이 경제적 공생관계? 네. 그러니까 이거가 꾸려지면 둘 사이가 되게 전혀 관계적으로 감정적인 교류 없고 서로 그런 상태인데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네.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설정이 진우는 영어를 잘 못하고 서인은 그에 비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 호주 같은 이민자 상황에서 진우는 또 서인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집을 구입하거나 거의 모든 뭐 심지어 여기 관광을 와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진우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서인의 네. 도움이 필요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둘이 약간 묘하게 생존 부분이 얽혀서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묶여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소설 장면이 다친 캥거루를 발견을 했고 네. 뒤에서는 약간 변주가 일어나서 캥거루를 실제로 치는데 처음에는 이 다친 캥거루를 그대로 두잖아요. 네. 서인이 뭐 병원 데려가자 뭐 이러는데 네. 뭐 이걸 어떻게 구조하러 이 사막에 오냐 치료비 네가 낼 거냐 진우와 서인이 떠나면 아마 딩고와 까마귀의 산채를 뜯어먹히게 될 거를 알면서 이제 둘이 지나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우가 캥거루를 치는데 캥거루를 죽이고 가자고 네. 하죠. 네. 어차피 얘는 산채로 뜯어먹히게 될 거야. 차라리 죽이고 가는 게 더 캥거루에게 좋을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부부관계에 대한 좀 적나라한 비유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냥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느냐 아니면 숨통을 끊어버리. 네, 근데 이제 진우가 네. 처음에는 그 산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캥거루를 보면서 지나쳤지만 마지막에는 죽여야겠다라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그 진우를 보면서 진우가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구나 약간 이런 좀 예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대비 같은 것도 좀 인상 깊었고 그 마지막에 약간 그래서
캥거루를 사실은 이제 죽였는데 네. 계속 서인이 캥거루가 움직이는 것 음.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우가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진우가 조금 지나간 다음에 불현듯 차를 멈추고 정말 캥거루가 움직였어? 움직이는 거 봤어?라고 2번 묻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약간 그 캥거루가 움직이는 게 그나마 좀 삶의 희망이 있는? 약간 있어라고 묻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정말 우리 관계에 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저는 약간 좀 묻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희망은 아니고 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네. 그냥 진짜 그 결속이 네. 애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상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필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까지의 노력을 안 하잖아요. 네. 서인이 돈을 벌지 않고 네. 진우는 영어를 배우지 않고 네.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람들은 타이밍이 어긋나는 사람들인데 이대로 갈 것 같은 좀 끔찍한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우가 실제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진 않아도 네. 말이나 상상으로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네. 서인이 이제 바람 폈다고 얘기했을 때도 때리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한다거나 네. 그 문이 고장났을 때도 여행을 가서 네. 그거를 좀 욕설로 네. 서인한테 화를 갑자기 낸다거나 그냥 너무 위태롭고 잔인한데 왜 캥거루가 호주의 상징처럼 이제 많이들 귀여운 동물처럼 다루지만 네. 이 소설에서는 되게 좀 계속 끔찍한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호주 이민자들 워킹 비자로 가서 겪는 일들에 대한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 노동을 착취당하는데 착취당하면서 그거는 이 정도는 착취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결혼 파트너 비자 신청도 그것도 좀 바로 연인이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해버린다거나 비자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매뉴얼적으로 자리 잡힌 느낌인데 이들이 꿈꾸는 사회는 막 교회에 작은 주택을 마련하고 마당에서 아이들을 뛰노는 장면을 상상한다거나 여행을 뭐 1년에 4주는 휴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호주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 작가가 되게 그런 끔찍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캥거루라는 것도 되게 그런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잔혹한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뭔가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는 것과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고 이질적인 느낌의 소설이어서 읽었을 때 유쾌하지는 않은데 저는 코리안 티처는 안 봤고 그 다른 웹진에 실린 서수진 작가님 단편을 몇 편 더 읽긴 했었거든요. 저도 그 웰컴 투 아메리카 재밌기도 하고 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민사회의 좀 이질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지점들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쨌든 재산 같은 거잖아요. 이건 실제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을 읽는데 약간 이번 골드러시도 그런 과거의 영광 같은 느낌이잖아요. 폐광된 그 금강이니까 그냥 뭔가 전반적으로 이 소설이 저도 되게 잘 읽혔는데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또 말하면 두 인물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 서인도 의존적인 성향에 대한 게 어떤 환멸인지 알 것 같고 근데 서인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해보려는 사람 같기는 해요. 진우가 좀 더 경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자기도 그 비자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았다는 게 스스로에 대한 굴욕 혹은 환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니까 그 분노의 대상을 어떻게 보면 오롯이 서인한테만 행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서인의 마음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인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서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폭력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막 해가 석양이 멋있게 지는 걸 배경으로 이 소설이 끝나긴 하지만 피 같아요.
전혀 그런 왜 우리가 아름답게만 묘사했던 그런 풍경도 이 소설에서 되게 다른 느낌으로 네. 전하고 있어서 모든 게 좀 낯선 세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왜 호텔 같은 것도 네. 묘사가 되게 진짜 쇠락해 있는 풍경이 네. 막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은 거를 상상해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받아들이는 사람들? 왜 그 집도 구하고 이사 가자마자 3일 만에 네. 사기당한 거잖아요. 네. 나가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게 바로 다음 전개로 쓱 넘어간다거나 네. 그냥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당연시하다가 보니까 결국 도달한 지점이 7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네. 이런 관계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끔찍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뭘 7년을 이렇게 살아.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의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걸 잘 못 참고 이런 일이 생기면 뛰쳐나가고 단절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 그러니까 세상 일은 사실 그렇지 않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왜 그렇게 참고 사냐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물론 서인의 맘에 여기 나오지 않는 게 저도 좀 아쉬웠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이해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알아?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이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아이는 없는데 이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이 부분이 그리고 힘들게 쟁취한 거를 놓을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지나고 봐서 시간이 해결해줄 만약에 감정이라는 게 네. 시간이 해결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누가 겉으로 보기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젊은 부부로 보일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전략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명석하긴 한데 그렇다고 비난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다 처리해가고 있는 두 사람이라서 저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는 나쁘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저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사는 게 스스로들에게 과연 정말 좋을까라는 위태로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민 가면 네. 이렇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이게 이민 상황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네. 부부관계가 끝나버리거나 다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대로 네. 그냥 혼자 자립해서 살든가 한국으로 돌아오든가 네.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긴 하잖아요. 네.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저도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쉽게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상황들? 조금 안타까운 게 네. 이제 이 골드러시 과거 이제 금강이었던 곳을 가고 네. 마지막에 이제 진우가 해질녘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짝였던 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우와 서인에게 반짝였던 순간이 있었으면 어쩌면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참 이들한테는 반짝이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네. 금을 한 번도 캐보지 못한 채 닫혀버린 광산 같은 그럼 견디기 힘들잖아요. 네. 그 초반에 연인이 됐다가 첫 번째 쉐어하우스 가고 이런 시절은 저는 네. 되게 좋았던 시절로 해상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는 둘이 안정적인 걸 가꿔가고 있을 때니까 서로에게 네. 의지해서. 근데 그 반짝임이라는 게 그냥 너무 많이 크게 퇴색돼 버려서 진우가 잊어버린 건지 네. 아니면 왜 금강도 18년밖에는 금을 못 캤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천장만 잘못 건드려도 무너지기 쉬운 상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인 이제 은유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서인도 모르겠고 진우도 모르겠는 게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글쎄 과연 반짝이는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냥 너무 크게 무너져 버려서 그런 신뢰나 이런 게 그리고 네. 막 서인이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네.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말일 텐데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무릎을 꿇는 게 사랑에 대한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비자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거를 상대가 받아들여 줬을 때 네. 그럼 정말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나는 그 비자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넘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겠지. 근데 맞아. 그것만 네. 얻으면 떠나보낼 사람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서인이 가지 않았다라는 네. 식으로 썼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도 정말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네.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너무 오히려 근데 그런 끔찍한 거를 같이 겪는 사이들이 못 헤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마지막에 캥거루를 죽이는 걸 봤는데 것도 근데 서인은 이런 남자 어떻게 살아요? 캥거루 죽인 남자랑? 그니까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같이 겪은 사이에서 나오는 결속력 같은 거? 그런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이기 싫은 모습을 보였을 때 왜 더 오히려 유지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둘만 여기서 늙어가는 느낌이 드는 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소설의 끝이 둘이 잘 정리되겠지가 아니라 저대로 살면서 계속 끔찍해 하겠지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진짜 환멸의 관계를 그냥 인간은 오랜만에 되게 적나라하게 읽은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는 사람 존재들이라는 얘기처럼 느껴졌고 그게 합당한 소설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서수진 작가의 단편 소설 골드러시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룰 작품에 대해서는 요소야 SNS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서수진 단편 소설 골드러시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진우는 한밤에 서인이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깰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서인을 발로 걷어차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처음에는 영주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진우는 서인에게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인이 떠날 거라고 여겼다. 서인이 이젠 됐지 라고 말하며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서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나 서인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진우의 이름으로 장기 주택자금 대출을 받자고 했다. 서인은 아파트를 구했던 때처럼 혼자 은행과 부동산을 바쁘게 다닌 후에 외곽의 단독주택을 찾았다. 북향이라 해가 잘 들고 뒤뜰이 넓은 집이었다. 서인은 뒤뜰에 색색의 꽃과 딸기,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진우는 휴일 오후에 주방 식탁에 앉아 뒤뜰에 앉은 서인의 뒷모습을 지켜볼 때가 많았다. 서인은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손을 재빠르게 움직여 흙을 뒤집고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잎을 솎아냈다. 하루가 다르게 뒤뜰이 풍성해졌다. 가지와 호박이 열렸고 서인이 세워놓은 대를 타고 줄기콩과 토마토가 자랐다. 서인은 종종 뒤뜰에서 딴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었지만 진우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서인은 국이나 반찬을 남기는 한이 있어도 샐러드는 다 먹었다. 한 번씩 상자에 담아 진우의 차 트렁크에 싣고는 매장에서 쓰라고도 했다. 그러면 진우는 매장 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 쓰레기통에 상자째로 버렸다. 언젠가부터 서인은 뒤뜰 가꾸는 것을 그만두었고 이제 뒤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풀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진우는 버려진 정글처럼 보이는 뒤뜰을 바라보면서 어느 편이 더 나은지 알 수 없었다. 먹지도 않는 채소들이 가득한 뜰과 보기 흉한 잡초로 뒤덮인 뜰 중에 무엇이 더 나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